미국 보스턴, 이른 봄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아침. 이사벨 윤의 아파트는 그녀의 성격처럼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은 대부분 양부모와 함께한 추억들이었죠. 그 사이에 한 장 노란 바탕의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한국의 입양기관에서 보낸 서류의 복사본이었습니다. 이사벨은 그 종이를 매일 아침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책상 위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양부모 기일. 또 이날이 왔네. 한 해가 다르게 이날은 이사벨에게 더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양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 그들의 품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지만 이사벨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뿌리 그리고 자신을 낳고 버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었죠. 이사벨은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왜 그냥 버렸을까? 나를 찾아볼 생각조차 없었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료 심리상담사 제니퍼였습니다. 이사벨 뉴스 봤어? 한국에서 입양인 기록 제공 법률이 개정됐대. 이제 친부모를 찾기가 더 쉬워질 거야. 이사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꿈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죠. 정말? 자세히 좀 말해줘. 전화를 끊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해외 입양인들의 친부모 찾기를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이었죠. 이사벨은 충동적으로 항공권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사벨은 아동심리상담소에서 평소처럼 아이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상담은 10살 입양아 에밀리였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자신이 버려진 이유에 대해 물었죠. 선생님도 입양됐다면서요? 진짜 엄마는 찾았어요? 이사벨은 에밀리의 작은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직이야. 하지만 언젠가는 꼭 만날 거라 생각해. 사무실로 돌아온 이사벨은 컴퓨터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할지도 몰라. 보스턴과 서울을 오가는 항공권을 예약하는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30년간 찾아 헤매던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 15시간의 비행 끝에 이사벨은 생전 처음 밟는 고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며 한국어 간판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한국어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상하게도 친숙한 느낌이 들었죠. 돌아왔다. 이사벨은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입양기관을 찾아갔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입양 보내진 곳이었죠. 건물은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있었고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사벨의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으로 입양됐던 윤지은이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은 이사벨 윤이고요. 상담사는 친절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단서가 너무 적었던 것입니다. 출생병원 기록과 입양 당시 보호소 기록만이 전부였죠. 게다가 친모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친모님께서는 신원을 밝히길 거부하셨어요. 찾으려 한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말은 화살처럼 이사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를 한 번도 찾지 않았다니. 며칠 동안 이사벨은 제공받은 단서를 따라 병원과 보호소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기록은 대부분 소실되었거나 접근이 불가능했죠. 지친 이사벨은 명동의 한 호텔 로비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과 비서들에 둘러싸인 중년 여성이 입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호텔 직원들이 허리를 굽히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윤혜림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사벨은 그 여성이 워낙 당당하게 걸어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순간 이사벨의 커피가 테이블 위로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카펫 위에 퍼지자 윤혜림이 이사벨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조심성 없는 행동이군요. 외국인이라 그런가요? 이사벨은 그 차가운 말투에 얼어붙었지만 이내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고 무시하시는 건 좀 불쾌하네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윤혜림은 잠시 놀란 듯했으나 곧 표정을 감추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사벨은 뒤통수가 따가웠습니다. 처음 맞닥뜨린 한국의 권위적인 모습이었죠. 호텔을 나오면서 이사벨은 우연히 벽에 걸린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유진문화재단 아동심리상담 봉사자 모집. 그리고 그 아래 사진에는 방금 마주쳤던 그 차가운 여성, 윤혜림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말씀해 주세요. 이사벨은 관공서 창구에서 자신의 말을 쉽게 알아듣지 못하는 직원 앞에서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열흘째 계속되는 친모 찾기는 난관에 부딪혔고 한국 생활 적응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출생 기록을 찾기 위해 방문한 구청에서도 병원에서도 매번 같은 대답뿐이었죠. 기록이 없습니다. 30년 전 자료는 폐기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텔방으로 돌아온 이사벨은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모순된 감정에 휩싸였죠.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다음 날 이사벨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입양인 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회복지사는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실종자 가족들의 DNA와 대조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혹시 모르죠. 당신을 찾는 가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사벨은 희망을 품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그동안 서울 곳곳을 둘러보며 한국 문화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명과 유전자가 비슷했지만 죄송합니다. 직계 가족은 아니에요. 또다시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사벨은 지친 몸을 이끌고 카페에 앉아 무심코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그 여성 윤혜림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유진문화재단 아동심리상담사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라는 기사였죠. 이사벨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한국에 더 오래 머물 명분이 필요해. 다음 날 이사벨은 용기를 내어 유진문화재단을 찾아갔습니다. 높은 빌딩 앞에 서자 왠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입구에서 이력서와 함께 자신을 소개했죠. 미국에서 아동심리 상담사로 일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을 쌓고 싶어요. 이사벨의 자격증과 이력은 인상적이었고 재단 측은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무국장 정우철이 직접 면접을 진행했죠. 미국에서 온 한국계 상담사라. 흥미롭네요. 우리 재단에서는 특히 입양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어서 당신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정우철은 차분하고 따뜻한 인상이었고 이사벨에게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이 이사벨을 긴장시켰습니다. 혹시 한국에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사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할까 아니면 숨길까? 결국 그녀는 반쯤만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죠. 제 뿌리를 찾고 싶었어요. 저도 입양인이거든요. 정우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재단이 당신의 여정에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봄비가 내리는 아침, 이사벨은 유진문화재단 건물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인턴으로 일하게 된 것이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윤혜림 회장과 다시 마주칠 생각에 긴장도 됐습니다. 윤 씨, 이쪽이 당신 자리예요. 인사팀 직원이 작은 데스크를 가리켰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넓고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죠. 이사벨은 책상을 정리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에는 윤혜림 회장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진에서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차가운 인상과는 달리 따뜻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인턴 한소라가 이사벨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이시죠? 같이 식사할래요? 소라는 밝고 친절했습니다. 둘은 금세 친해졌고 소라는 이사벨의 한국 적응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 덕분에 이사벨은 조금씩 한국 직장 문화에 적응해 나갔죠. 그러나 윤혜림 회장과의 만남은 늘 불편했습니다. 회의에서 마주칠 때마다 혜림은 이사벨을 무시하듯 차갑게 대했습니다. 특히 이사벨이 의견을 제시할 때면 언제나 가장 먼저 반박했죠. 외국식 방법론은 우리 아이들에게 맞지 않아요. 한국 정서를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루는 이사벨이 청년 실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심리 상담 세션을 제안했는데 윤혜림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철 사무국장의 중재로 소규모 파일럿 프로그램이 승인됐죠. 걱정 마세요. 회장님은 늘 그렇게 까다로우세요. 하지만 당신의 아이디어가 좋다면 결국 인정하실 겁니다. 정우철의 말대로 이사벨의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그러자 윤혜림의 태도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사벨의 보고서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사벨은 재단 기록 보관실에서 과거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페이지를 넘기던 중 젊은 시절의 윤혜림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목에 특이한 펜던트를 걸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그 펜던트는 이사벨이 양부모에게서 받은 유일한 유품과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그날 저녁 이사벨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양부모가 전해준 물건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내 펜던트를 확인했습니다. 반으로 갈라진 하트 모양, 뒷면에는 알 수 없는 한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사벨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에 윤혜림의 과거 사진들을 검색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가 착용한 장신구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25회 전 자선 행사에서 윤혜림이 착용한 펜던트는 분명 이사벨이 가진 것과 한 쌍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이사벨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로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죠. 이사벨은 윤혜림의 머리카락이나 사용한 컵 같은 DNA 샘플을 구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윤혜림이 마신 물잔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재단에서의 생활이 2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사벨은 이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특히 정우철 사무국장은 이사벨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종종 이사벨의 아이디어를 회장에게 대신 전달해주기도 했죠. 이사벨 씨가 제안한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회장님께서 관심을 보이셨어요. 다음 주에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사벨의 진짜 목표는 윤혜림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단서들을 모았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윤혜림이 회의 후 사용한 찻잔을 수거하는 순간이었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이사벨은 그것을 티슈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사벨은 직접 찾아간 DNA 검사소에 그것을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사벨은 재단에서 평소처럼 일했지만 윤혜림을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 어머니일까요? 그러던 중 재단의 주요 후원자 자녀 심리 상담 세션이 이사벨에게 배정됐습니다. 11살 소년 민준이었죠. 그 아이는 입양된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어 심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이사벨은 자신의 경험을 일부 공유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입양됐어. 때로는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부모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 말이 아이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담 내용이 소년의 부모에게 전달되었고 결국 윤혜림 회장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사벨은 회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윤 씨, 당신은 상담사로서 기본적인 경계를 지키지 않았어요. 내담자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문가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사벨은 당황했습니다. 아이가 위로가 필요했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이. 그런 식으로 아이의 상처를 더 키울 수도 있어요. 오늘부로 재단 인턴십은 종료됩니다. 순간 이사벨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진실을 알 기회도 사라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윤혜림의 결정은 단호했고 이사벨은 짐을 싸야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뭐가 그렇게 미우신가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윤혜림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하다가 그녀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냥 가세요. 퇴직 절차를 밟으며 이사벨은 정우철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사벨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복잡한 사연이 있는 분이에요. 이사벨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단을 나서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DNA 검사소였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사벨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 유전자 일치율 99.9%, 모녀관계 확정. 세상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사벨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해고한 그 차갑고 냉정한 여자가 30년 전 자신을 버린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비가 거세게 내리는 밤 이사벨은 작은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그녀의 흐르는 눈물 소리를 덮어주었죠. 한 손에는 구겨진 DNA 검사 결과지, 다른 손에는 양부모가 남긴 펜던트를 쥐고 있었습니다. 왜 나를 버린 거야?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이사벨을 덮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던 어머니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도 그녀는 이사벨을 알아보지 못했거나
더 끔찍하게는 알아보고도 모른 척했다는 가능성. 어느 쪽이든 이사벨의 마음을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이사벨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 2달간 윤혜림과 나눈 모든 대화, 그녀의 차가운 눈빛, 냉정한 태도가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윤혜림은 처음부터 이사벨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몰랐을까요? 한편 유진문화재단 회장실에서는 윤혜림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25살 때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보이지 않게 지워진 아기의 흔적. 회장님 늦었는데 들어가시지 않으세요? 정우철의 목소리에 혜림은 사진을 서랍에 급히 넣었습니다. 곧 갈게요. 정 사무국장 잠깐만요. 혜림은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 미국인 인턴, 이사벨 윤에 대해 더 알아본 건 있나요? 정우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이사벨의 이력서를 다시 확인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죠. 사실, 그녀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생후 3달 만에 미국으로 입양됐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시기가. 혜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정우철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정우철은 혜림의 반응에서 무언가 직감했지만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회장실을 나섰죠. 혼자 남은 혜림은 서랍을 열어 그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사진 구석에 희미하게 남은 아기 손가락 하나. 다음 날 이사벨은 초조한 마음으로 유진문화재단 건물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윤혜림을 직접 만나 모든 것을 물어볼 용기를 내기 위해 밤새 준비했지만 막상 이곳에 오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정우철이었습니다. 그는 이사벨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도울 일이 있을까요? 이사벨은 망설였습니다. 정우철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어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윤혜림 회장님은 모녀 관계입니다. 정우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짐작은 했어요. 회장님의 과거에 대한 소문이 있었거든요. 30년 전 그녀가 잠시 사라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사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저를 낳고 버린 건가요? 정우철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버렸다기보다는 당시 상황이 복잡했을 거예요. 회장님의 아버지가 워낙 엄격하신 분이었고 혼전 임신은 재벌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한편 재단 내에서는 또 다른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습니다. 최영진 사회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것이죠. 그는 오랫동안 혜림의 자리를 노려왔고 이제 그녀의 약점을 찾아낸 것 같았습니다. 윤 회장님께서 숨기고 계신 비밀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30년 전 혼외 출산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다면 재단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동요했고 말이 재단 밖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죠. 그날 저녁 이사벨은 소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재단에서 회장님을 몰아내려는 움직임이 있대요. 뭔가 비밀이 있다고. 이사벨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찾은 진실이 혜림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일까요? 갑자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점차 걱정과 혼란으로 변해갔죠.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비치는 순간 이사벨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사벨은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안에서 윤혜림의 모습을 발견했죠. 같은 눈매, 비슷한 입술선. 어쩌면 그래서 혜림이 이사벨을 처음 봤을 때 그렇게 놀랐는지도 모릅니다. 오전 9시 이사벨은 유진문화재단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정우철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오면 안 돼요. 지금 이사회가 열렸고 회장님은 굉장히 예민한 상태예요. 이사벨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만나야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우철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사벨을 비상계단으로 안내했고 회장실 옆 작은 회의실로 데려갔죠. 여기서 기다려요. 이사회가 끝나면 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사벨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회의실 벽 너머로 언쟁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혜림의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최영진의 위협적인 어조. 당신의 과거는 이제 모두의 관심사가 됐어요.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언론에 공개될 겁니다. 이사벨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해림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30년간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분노도 여전했습니다. 2시간 후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정우철이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들어가도 돼요. 이사벨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윤혜림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쳐 보였고 평소의 강인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이사벨 씨. 해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이사벨과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이사벨은 가방에서 DNA 검사 결과와 펜던트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누군지? 해림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죠. 마침내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너무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고 두려웠어요. 이사벨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왜 저를 버렸어요? 단 한 번도 찾으려 하지 않았잖아요. 해림은 천천히 이사벨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때 난 24이었어. 약혼자가 있었고 가문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지. 하지만 약혼자가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했고 임신했어. 가문에서는 낙태를 강요했지만 나는 버티다가 결국 몰래 너를 낳았어. 해림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키우거나 아니면 가문에서 나가라고 했어. 난 너무 어리고 약했어. 결국 입양을 선택했지. 그리고 매일매일 후회했어. 이사벨은 분노와 이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저를 찾아볼 수 있었잖아요. 해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았어. 10년 전 용기를 내서 입양기관을 찾아갔지만 내가 이미 행복하게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때 결심했어. 내 삶을 망치지 말자고.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이사벨이 입을 열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을게요. 이제는. 하지만 엄마는 사과하셔야 해요. 해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이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이사벨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딸. 이사벨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30년간 풀지 못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재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 물러나게 될 거야. 하지만 괜찮아.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생겼으니까. 이사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회장이기 전에 나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사벨은 조용히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3년 후 서울 강남의 작은 골목. 윤이사벨 아동심리상담센터라는 따뜻한 색감의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립니다. 센터 내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벽에는 상처에서 사랑으로라는 문구가 부드러운 색상으로 쓰여 있죠. 이사벨은 창가에 앉아 상담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녀의 얼굴에는 더 깊은 여유와 따뜻함이 깃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어도 능숙해졌고 입양 아동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죠. 선생님, 이번 주 입양 가족 모임은 언제예요? 한 아이가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이사벨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야. 벌써 20가족이 참석한대. 아이가 나간 후 이사벨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거리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녀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지난 3년은 쉽지 않았습니다. 윤혜림은 결국 재단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최영진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해림은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죠. 그녀는 이사벨의 센터 설립을 조용히 도왔고 가끔 방문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저녁 식사로 시작해 점차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죠. 이사벨은 양부모님과의 추억을, 해림은 자신의 젊은 시절과 이사벨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어. 내가 그와 닮았구나. 해림의 말에 이사벨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상상해왔던 아버지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이죠. 정우철은 새 재단에서 일하지 않고 이사벨의 센터에서 행정 업무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신중하고 따뜻했으며 이사벨과 특별한 감정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이사벨,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원금이 도착했어요.
정우철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사벨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내일 필드 트립이 가능해졌네요. 센터는 점점 커져서 이제는 6명의 상담사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라는 이사벨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었죠. 오후 5시 마지막 상담을 마친 이사벨이 센터 문을 닫으려는 순간 한 노부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흰머리에 단정한 차림의 윤혜림이었죠.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쁜가요? 이사벨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들어오세요. 센터 안으로 들어선 혜림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벨과 아이들, 입양 가족들과 함께한 순간들이 담긴 사진이었죠. 오늘따라 더 행복해 보이네. 이사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도왔던 한 아이가 마침내 가족을 만났거든요. 혜림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생일 선물이에요. 이사벨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반쪽 펜던트의 나머지 반쪽이 있었습니다. 혜림이 30년간 간직해온 것이었죠. 이제 하나로 합쳐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아서 이사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펜던트를 꺼내 2조각을 맞추었습니다. 완벽하게 들어맞았죠. 펜던트 뒷면의 글자가 이제는 온전히 읽혔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혜림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앞으로는 함께해도 될까? 이사벨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센터 문 위에 걸린 작은 명패가 저녁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상처에서 사랑으로 이사벨의 삶이 그러했듯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같은 여정을 걸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는 숨길 수 있어도 마음은 돌아갑니다. 이사벨과 혜림의 이야기처럼 가장 깊은 상처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